그 배는 뭐야? 강남 법무법인 회의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재벌 회장이 일어서는 아내를 보며 다그쳤습니다. 서영의 코트 사이로 불룩하게 나온 배가 그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당신 아이 맞아요. 하지만 이제 상관없잖아요. 서영이 담담하게 답하며 자신도 도장을 찍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 성주는 깨달았습니다. 5년간 구박받으며 살던 아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장은 찍혔고 그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뒤였으니까요. 그날부터 시작된 진실 찾기, 8년간 준비된 치밀한 복수, 그리고 생명을 건 마지막 승부까지.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초호화 법무법인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성준그룹 회장 강성준이 무표정한 얼굴로 이혼 합의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아내 윤서영이 고개를 숙인 채 자리했습니다. 양측 변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준이 먼저 무표정하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영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코트 사이로 불룩하게 나온 배가 성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준이 처음으로 동요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준이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그 배는 뭐야? 서영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당신 아이 맞아요. 하지만 이제 상관없잖아요. 서영이 도장을 찍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성준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서영이 자신을 속일 이유가 없다는 것을. 5년간 아이를 갖지 못해 시어머니에게 구박받으면서도 묵묵히 견뎌온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 리 없다는 것을 성준이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도장은 찍혔고 서영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뒤였습니다. 6개월 전으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성준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어머니 강모란이 성준에게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강모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바람을 피웠어. 증거도 있어. 사진 속에는 서영이 낯선 남자와 서울 시내 한 호텔 로비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준이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장난이야? 강모란이 추가 정보가 담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장난이 아니야. 지연이가 직접 조사해서 가져온 거야. 봉투 안에는 서영과 그 남자의 호텔 출입 시간표와 두 사람이 나란히 엘리베이터에 타는 CCTV 캡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모란과 민지연의 인연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민지연의 아버지 민 회장은 성준의 아버지가 사업 초창기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거액을 빌려준 은인이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두 집안은 성준과 민지연의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강모란은 민 회장에 대한 의리와 고마움 때문에 민지연의 말이라면 무조건 신뢰했습니다. 민지연은 8년 전 성준과 정식 약혼까지 했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성준이 어느 출판사 행사에서 우연히 만난 서영에게 첫눈에 반해 일방적으로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민지연은 하객들에게 청첩장까지 보낸 상태에서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날 이후 8년간 민지연은 복수의 기회를 노려왔습니다. 그날 밤 성준이 귀가하자마자 서영에게 사진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서영이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설명할 수 있어요. 성준이 등을 돌렸습니다. 결혼 5년 동안 쌓인 업무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끊임없는 압박, 그리고 후계자를 만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폭발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 듣기 싫다. 서영이 해명하려 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가 15년 만에 재회한 친오빠 윤서진이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오빠의 존재조차 말하지 않았던 터였습니다. 성준이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오빠가 있다고?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 강모란이 옆에서 서영을 몰아세웠습니다. 오빠가 있으면 결혼할 때 왜 안 왔어? 거짓말도 정도껏 해라. 서영이 오빠 얘기를 하지 않은 데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서영이 7살, 서진이 10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동시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진은 외가 친척집을 전전하다 결국 미국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서영은 너무 어려서 입양이 되지 않아 고아원에 남겨졌습니다. 오빠의 얼굴조차 기억에서 희미해졌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너무 깊어 누구에게도 그 과거를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서진은 미국에서 성공한 IT 사업가가 된 후 수년간 동생을 찾아 헤맸습니다. 한국의 이산 가족 찾기 데이터베이스와 사설 탐정을 통해 마침내 서영을 찾아냈습니다. 두 사람의 호텔 만남은 25년 만에 감격적인 재회였습니다. 서영은 그날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연은 서진이 서영을 찾고 있다는 정보를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먼저 입수했습니다. 두 남매의 재회 장소와 시간을 파악해 SJ 패션 소속 직원을 보냈습니다. 의도적으로 불륜 현장처럼 보이는 각도에서 사진을 찍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서진의 객실에서 어린 시절 앨범을 보며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눈 것을 미래로 포장했습니다. 성준은 어머니와 민지연의 말을 믿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한국 법률상 협의 이혼은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어도 최소 1개월의 숙려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성준은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성준이 서영에게 제안했습니다. 빨리 합의하면 위자료를 넉넉히 주겠다. 서영은 처음에는 결백을 주장하며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간 집안에서 완전히 고립된 채 시어머니의 공개적인 망신과 가사도우미들의 냉대, 그리고 남편의 완강한 불신을 견디다 지쳤습니다. 서영이 오빠 서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복잡해졌어. 정리되면 내가 연락할게. 서영이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뒤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이혼합의 2주 전 서영은 계속되는 스트레스 속에서 생리가 늦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임신 20주차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임신 초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네요. 입덧이 약해서 모르셨을 수 있어요. 서영이 초음파 사진을 들고 성준에게 달려가 애원했습니다. 같이 병원에 가보자. 성준이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불임이라며 그동안 속였잖아. 이제 와서 무슨 병원. 서영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날 밤 작은 가방 하나에 짐을 챙겼습니다. 배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우리 둘이 살자. 다음 날 법무법인 회의실에서 서영이 자신의 배를 본 성준의 흔들리는 눈빛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돌아섰습니다. 택시 안에서 서영이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같은 시각 성준은 회의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방금 목격한 아내의 불룩한 배와 당신 아이 맞아요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서영이 5년간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디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해외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두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야근하는 자신을 위해 새벽까지 거실불을 켜두었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성준이 처음으로 깊은 의문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이혼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성준은 회사 일에 몰두하려 했지만 자꾸만 서영의 마지막 표정과 불러온 배가 떠올랐습니다.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이사회 프레젠테이션 중에도 멍하니 있다가 임원들의 부름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회장님? 성준이 신뢰하는 비서실장 박재호에게 무심한 척 지시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전 부인이 요즘 어디 사는지 알아봐. 한편 서영은 이혼 후 재벌가 며느리로서 누리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위자료도 거부한 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받으려면 이혼 사유를 내 잘못으로 인정하는 각서를 써라. 서영은 거짓 누명을 인정할 수 없어 빈손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서영이 결혼 전 일했던 소규모 출판사 선배 정미숙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숙은 서영이 신입사원 시절부터 야근할 때 밥을 챙겨주고 힘들 때 상담해주던 친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서영이 결혼 후에는 체면 때문에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아 연락이 뜸해졌었습니다. 5년 만에 걸려온 서영의 전화에 미숙이 즉시 답했습니다. 당장 우리 집으로 와. 미숙이 작은 방을 내주었습니다. 서영은 임신 22주차의 몸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근처 분식집 주방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미숙이 걱정했습니다. 제발 몸 좀 사리. 배가 이렇게 큰데. 서영이 답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생각만 나서 더 힘들어. 그리고 언니한테 계속 신세만 질 수는 없잖아. 서영이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비서실장 박재호가 2주간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서영이 친구 집 작은 방에 얹혀 살며 분식집에서 새벽부터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혼 직전 서영이 강남의 한 산부인과 앞에서 혼자 택시를 타고 나오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정황 보고도 올라왔습니다. 성준이 처음으로 심각하게 동요했습니다. 산부인과? 임신이 진짜였다는 거야? 박재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회장님, 의료 기록은 개인정보라 직접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이혼 전 사모님께서 회장님께 병원에 같이 가보자고 하셨다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남자도 좀 더 조사해 볼까요? 성준이 긴 침묵 끝에 지시했습니다. 알아봐. 성준이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둔 결혼사진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강모란이 성준이 서영 근황을 알아본다는 첩보를 집사를 통해 입수했습니다. 강모란이 급히 민지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들이 흔들리는 것 같다. 빨리 새 며느리감으로 밀어줘야겠다. 민지연을 성준그룹 주요 행사에 공식 파트너로 참석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지연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직접 회장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성준그룹 이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성준 옆자리에 앉아 경영 조언을 건넸습니다. 점심 식사에 동행하며 말을 건넸습니다. 성준 씨, 힘들 때 옆에 있어줄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성준이 다른 생각에 빠져 건성으로 답했습니다. 고마워. 성준그룹 창립 기념 자선 만찬에서 민지연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성준의 파트너로 등장했습니다. 재계와 언론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성준그룹 회장의 새로운 여인? 이라는 추측성 기사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분식집에서 김밥을 말던 서영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서영이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며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성준이 외부 미팅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우연히 회사 근처 골목에서 배달용 김밥 상자를 가득 든 채 휘청거리는 임신부를 목격했습니다. 그 임신부가 서영임을 알아본 순간 성준이 무의식적으로 달려가 부축하려 했습니다.
서영이 성준의 손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남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성준이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영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골목 안작은 분식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재벌가 며느리였던 여자가 임신한 몸으로 배달 일을 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준에게 처음으로 의문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내가 뭔가 크게 잘못한 게 아닐까? 그날 저녁 성준이 박재호에게 재촉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 조사 결과 나왔어? 박재호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IT 회사를 운영하는 윤서진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성이 서영과 같은 윤 씨라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추가 조사에서 서영의 호적 등본에 실종 처리된 친오빠가 기재되어 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성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실종된 오빠가 진짜 있었어? 성준이 직접 윤서진의 미국 회사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회사 직원이 답했습니다. 사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한 달간 휴가 중이시고 한국에 계십니다. 서진의 한국 체류 연락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민지현이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성준이 서진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수했습니다.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서진이 나타나면 모든 게 틀어진다. 민지연이 자신의 측근에게 지시했습니다. 서진의 한국 내 동선을 파악하고 가능하면 성준과의 접촉을 방해하라고 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돌아와 한국에 체류 중이던 서진이 동생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서영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빠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야. 그냥 지금은 혼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서진이 동생의 뜻을 존중해 거리를 두면서도 사설 탐정을 통해 서영의 안전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동생분이 임신 상태로 분식집에서 일하다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 서영이 분식집 퇴근 후 너무 무리한 탓에 갑자기 복통을 느끼며 쓰러졌습니다. 친구 미숙의 119 신고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경고했습니다. 임신 24주 차에 조기 진통 증세입니다. 자궁 경부가 많이 열려 있어요. 지금부터 절대 안정하지 않으면 아이가 위험합니다. 서영이 병상에서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서영이 응급실에 실려간 다음 날 아침 탐정에게서 연락을 받은 서진이 짐도 풀지 않은 채 곧장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동생이 입원해 있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마침 병원 복도에서 서영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성준의 비서실장 박재호가 서진을 목격했습니다. 박재호가 즉시 성준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사진 속 남자가 지금 사모님 병실에 있습니다. 성준이 보고를 받자마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앞 복도에서 성준과 서진이 마주쳤습니다. 서진은 수척해진 동생의 얼굴을 보고 나온 직후라 감정이 격앙된 상태였습니다. 서진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강성준이군요. 내 동생을 이 꼴로 만들어 놓은 사람. 성준이 서진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는 순간 놀랐습니다. 서진의 눈매와 코, 이마선이 서영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준이 뒤늦게 가족적 유사성을 인식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서영 씨 오빠입니까? 서진이 복도 한쪽 의자로 성준을 데려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서영이가 7살, 제가 10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동시에 세상을 떠났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외가 친척집을 전전하다 미국 가정에 입양되었고 서영이는 너무 어려서 입양이 되지 않아 고아원에 남겨져 서로를 잃어버렸습니다. 서진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IT 사업으로 성공한 후 수년간 동생을 찾아 헤맸어요. 한국의 이산 가족 찾기 데이터베이스와 전문 탐정을 통해 마침내 작년에 서영이를 찾아냈습니다.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호텔에서의 만남은 25년 만의 재회였어요. 그날 저희는 밤새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울었습니다. 성준이 사진에서 서영의 눈이 부어 있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성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성준이 병원에서 돌아온 직후 법무팀과 자체 조사팀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성준이 조사팀에 지시했습니다. 서진 씨의 진술을 검증해라. 모든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다. 일주일간의 집중조사 끝에 모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입양기관의 공식 기록이 나왔습니다. 서진과 서영의 DNA 대조 결과는 99.9% 형제 일치였습니다. 서진의 미국 시민권 취득 서류도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서진이 동생을 찾기 위해 고용한 사설 탐정의 수년간 조사 기록까지 모든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진실이 확인되자 성준이 사진의 출처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안팀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사진을 찍은 카메라의 메타데이터가 SJ 패션 업무용 장비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장비 사용자가 민지연의 직속 비서 김태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성준이 8년 전 자신과 파혼한 민지연이 이 모든 일의 배우라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성준이 어머니 강모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성준이 추궁했습니다. 어머니, 민지연이랑 무슨 사이야? 이 사진 대체 어디서 난 거야? 강모란이 처음에는 발뺌했습니다. 지연이가 보여준 거야. 난 속은 거라고. 성준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강모란이 결국 실토했습니다. 지연이가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나도 그 며느리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강모란이 자신도 공범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강모란이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난 정말 몰랐어. 그 남자가 서영이 오빠인 줄은. 지연이가 불륜이 확실하다고 했고 민 회장 은혜를 생각하면 지연이 말을 안 믿을 수가 없었어. 성준이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임신한 며느리를 쫓아냈잖아. 강모란이 아들의 분노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편 민지연이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하고 선제 공격을 결심했습니다. 성준그룹 이사회 내에서 자신의 아버지 민 회장의 인맥으로 연결된 사회이사 3명을 포섭했습니다. 민지연이 사회이사들에게 말했습니다. 강성준 회장이 이혼 스캔들로 그룹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임시 이사회 소집과 경영 책임론을 제기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민지연이 친분 있는 연예부 기자 여러 명에게 자극적인 기사를 흘려보냈습니다. 성준그룹 회장, 임신한 아내 버리고 이혼, 전 부인은 분식집에서 일하며 근근히 생활이라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이 기사는 다음 날 아침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 성준그룹 주가가 하루 만에 8% 급락했습니다. 기사를 본 네티즌들의 분노가 폭발하며 성준그룹 제품 불매 운동이 온라인에서 조직되기 시작했습니다. 입원 중인 서영의 병실에까지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미숙과 서진이 병실 앞을 지키며 막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서영이 스트레스로 혈압이 급상승해 의료진이 면회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성준그룹 임시 이사회에서 민지연이 포섭한 사회이사들이 압박했습니다. 회장님의 사생활 문제로 그룹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민지연이 방청석에서 은근히 미소 지으며 성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성준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그때 책임을 물을 사람이 누군지도요. 성준이 자신의 경솔한 판단이 서영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이제 아이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회장실에서 혼자 결혼 앨범을 넘기다가 서영의 웃는 얼굴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준이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성준이 곧바로 성준그룹 법무팀장, 홍보팀장, 그리고 국내 최고의 위기관리 PR 회사 대표까지 긴급 소집했습니다. 성준이 지시했습니다. 민지연의 모든 불법 행위를 증거로 정리하고 서영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법적으로 대응해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장을 준비해. 바로 그 순간 성준의 휴대폰으로 서진에게서 긴급 연락이 걸려왔습니다. 동생 상태가 급변했습니다. 조기 진통이 다시 시작됐어요. 병원으로 빨리 오세요. 성준이 회의를 중단하고 병원으로 달려가며 차 안에서 되뇌었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 성준이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담당 의사가 긴박하게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조기 양막 파수입니다. 임신 26주 차인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응급 제왕절개를 하지 않으면 아이와 산모 모두 위험합니다. 서진이 보호자 서명을 하려는 순간 성준이 나섰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아이 아버지입니다. 성준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표명했습니다. 서진이 성준을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요? 성준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한 거 압니다. 다 내 탓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영이와 아이가 먼저입니다. 제발. 서진이 긴 침묵 끝에 한 발 물러서며 성준이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수술실 앞 긴 복도에서 성준이 5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서성였습니다. 종교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던 성준이 복도 끝 작은 기도실을 발견하고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진이 그런 성준을 복도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다가 미숙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전했습니다. 2시간 반의 대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미숙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서진, 미숙, 성준 세 사람이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숙이 성준에게 말했습니다. 서영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밥 말면서도 당신 걱정했어요. 미워한다고 하면서도 뉴스에 당신 얼굴 나오면 한참을 쳐다봤어요. 성준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와 설명했습니다. 아이는 26주 미숙아로 1.2kg입니다. 예상보다 많이 작지만 활력 징후는 안정적입니다. 다만 선천성 심장 판막에 경미한 이상이 발견되어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산모는 출혈이 많았지만 수혈 후 고비를 넘겼습니다. 성준이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 안에 작은 아들을 처음 보는 순간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강시우, 내 이름이야. 아빠가 지켜줄게. 시우라는 이름은 결혼 초 서영이 말했던 것을 성준이 기억해낸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생기면 시우라고 짓고 싶어? 세상을 지켜주는 아이라는 뜻으로. 그 사소한 대화를 자신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성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성준이 자신이 서영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5일 후 서영이 의식을 회복했을 때 병실 한쪽에 앉아 졸고 있는 성준을 발견했습니다. 서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이미 끝난 사이잖아요. 성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진실을 몰랐어.
서진 씨가 내 오빠인 것도, 민지연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도,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서영이 성준을 당장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가서 인큐베이터 속 작은 아들의 손가락이 꿈틀거리는 것을 본 후 말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당신 도움을 받겠어요. 하지만 그게 용서는 아니에요. 우리 관계는 아이의 부모로서만 유지하는 거예요. 성준이 그 조건마저 감사하며 매일 인큐베이터 앞에서 밤을 새우기 시작했습니다. 성준이 민지연의 음모를 완전히 밝혀내기 위해 국내 최고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와 사설 조사업체까지 동원한 특별조사팀을 꾸렸습니다. 2주간의 조사 끝에 민지연이 8년간 성준의 비서, 운전기사, 집안 직원들에게 총 3억 원 이상의 뇌물을 주며 성준과 서영의 일거수일투족 정보를 수집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영과 결혼한 후로는 이혼시킬 방법을 집요하게 찾아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서영의 불임 소문도 민지연이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민지연이 강모란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서영 씨가 결혼 전 산부인과에서 좋지 않은 진단을 받았대요. 실제로 서영은 건강했으나 성준이 너무 바빠서 부부관계 자체가 적었던 것이 임신이 늦어진 진짜 이유였습니다. 강모란이 조사보고서를 통해 자신이 민지연에게 8년간 완벽하게 이용당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강모란이 처음으로 아들에게 인정했습니다. 내가 그 애를 잘못 봤다. 내 아내한테 미안하다. 민 회장 은혜만 생각하고 지연이 말을 너무 쉽게 믿었다. 강모란이 직접 병원을 찾아와 서영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서영이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전 이미 이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시우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한 달간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체중이 늘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심장 판막 이상은 경미한 수준이라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성장하면서 악화될 수 있어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이 필요합니다. 성준이 국내외 최고의 소아심장 전문의 연락처를 모두 확보해 두었습니다. 시우가 인큐베이터에서 나와 체중 2.5kg 되어 서영의 품에 안기는 날이 왔습니다. 성준이 병원 VIP 병동을 마련해 모자가 편히 쉴 수 있게 했습니다. 성준이 서영의 자존심을 존중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곳에 살아. 성북동에 좋은 집을 알아봤어. 시우 키우기 좋은 환경이야. 내가 주변에 있으면서 필요한 거 다 도와줄게. 서영이 고민 끝에 성준이 마련해준 성북동의 조용한 2층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성준이 같은 집에 살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방문해 시우를 돌봤습니다. 처음에는 기저귀도 제대로 못 갈았지만 점점 능숙해졌습니다. 새벽에 시우가 울면 서영보다 먼저 달려가 안아줬습니다. 서영이 그런 성준의 변화를 지켜보면서도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성준이 시우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서영이 성준의 얼굴에 깊이 팬 피로의 흔적과 부쩍 늘어난 흰머리, 그리고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구겨진 셔츠 차림을 봤습니다. 서영이 처음으로 마음 한 구석이 흔들리면서 담요를 덮어주며 자문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변한 걸까? 한편 궁지에 몰린 민지연이 성준의 조사팀이 자신의 뇌물수수 증거까지 확보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금융 커뮤니티에 성준그룹 분식회계 루머를 퍼뜨리며 주가를 흔들었습니다. 동시에 포섭한 이사들을 통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성준을 회장직에서 끌어내리려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민지연이 독하게 다짐했습니다. 강성준, 나한테서 빼앗은 건 전부 돌려받을 거야. 시우가 건강하게 100일을 맞은 날 성준이 서영의 허락을 받아 성북동 집 정원에서 소규모 가족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서진과 미숙, 그리고 머쓱하게 참석한 강모란까지 한자리에 모여 시우의 100일상 앞에서 처음으로 온전한 가족의 모습을 이뤘습니다. 서영이 어색하지만 평화로운 이 광경을 보며 오랜만에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100일 잔치에서 강모란이 서영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해준 게 없는데 이 자리에 불러줘서 고맙다. 서영이 답했습니다. 시우의 할머니니까요. 그 짧은 대답에 강모란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손자를 안아보겠다고 조심스럽게 청했습니다. 서영이 시우를 건네주자 강모란이 속삭였습니다. 우리 시우, 할머니가 잘못했어. 미안해. 성준이 100일잔치 다음 날 민지연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검찰에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혐의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에 더해 8년간의 뇌물수수와 성준그룹 내부 기밀정보 유출에 따른 배임죄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검찰이 민지연의 자택과 SJ패션 본사를 압수수색해 결정적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일주일 후 성준그룹 임시이사회에서 민지연의 SJ패션 대표직 해임이 재적 이사 12명 중 9명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민지연이 포섭했던 사회이사 3명도 배임 공모 혐의로 해임 및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민지연이 경호원들에 의해 퇴장당하면서 외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8년간의 복수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언론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성준그룹 이혼 스캔들의 충격 진실, 전 약혼녀의 8년 집념 복수극, 조작된 불륜사진, 무고한 여인은 만삭에 쫓겨났다라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여론이 빠르게 전환되기 시작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재벌이 돈으로 여론을 산 것 아니냐는 음모론이 나왔습니다. 서영에 대한 악성 댓글도 계속되어 서영이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서영이 악플에 상처받기보다 시우를 돌보는데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숙의 권유로 자신의 이야기를 에세이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이 밤마다 노트북 앞에 앉으며 다짐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알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순 없으니까. 내 이야기는 내가 직접 하겠다. 성준그룹 주가가 진실이 밝혀지고 민지연이 퇴진하자 한 달에 걸쳐 서서히 회복되어 스캔들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재계에서는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강성준 회장이 위기 대응을 잘했다는 평가와 함께하지만 애초에 확인도 안 하고 아내를 내쫓은 건 문제라는 비판이 공존했습니다. 성준이 후자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100일잔치 한 달 후 어느 날 밤 시우를 재운 성준이 서영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시우를 건강하게 낳아줘서, 그리고 이 시간을 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서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오랜 침묵 끝에 답했습니다. 천천히요. 아이를 위해서 노력은 해볼게요. 하지만 약속은 못해요. 아직은. 서영이 처음으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강모란이 서영에게 직접 손으로 쓴 10장짜리 사과 편지를 전했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민 회장에 대한 의리 때문에 민지연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에 대한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 성준 아버지가 결혼 기념일에 선물했던 갑오 비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며느리로 받아들인다. 서영이 그 마음을 받아들이며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서진이 동생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한국에 정착해 IT 스타트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진이 성준에게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동생을 못 지켜서 미안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옆에 있을 겁니다. 동생을 다시 울리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둬요. 서진이 처음으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두 남자 사이에 묘한 신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영과 성준이 시우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는 순간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성준이 말했습니다. 재혼하자는 게 아니야. 지금은 우리 속도에 맞춰가자. 네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서영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성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성준이 회사에서도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해외 출장도 시우의 예방접종 날짜나 정기 심장 검진과 겹치면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임원들이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차 받아들였습니다. 회장님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으셨다. 성준그룹의 직원 복지 정책도 이 시기에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서영의 에세이 두 번째 인생이 4개월에 걸쳐 완성되었습니다. 출판사 선배 미숙이 자신의 인맥을 통해 중견 출판사의 원고를 소개했습니다.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이건 꼭 내고 싶은 원고입니다. 출판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서영이 인쇄 전액을 미혼모 지원 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준이 서영이 보내온 원고 초안을 밤새 읽었습니다. 자신이 서영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다시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음 날 성준이 서영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겪은 일들을 읽으면서 울었어. 내가 얼마나 나쁜 남편이었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겠어. 서영이 그런 성준을 보며 조금씩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우의 첫 번째 생일을 맞아 성준이 가족 모두를 제주도 프라이빗 리조트로 초대해 파티를 열었습니다. 돌잡이에서 시우가 청진기를 잡았습니다. 강모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시우 의사 되겠네. 서진, 미숙, 강모란까지 모두 함께 가족 사진을 찍으며 완벽해 보이는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제주도의 석양이 물드는 해변에서 시우를 가운데 두고 서영과 성준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성준이 조심스럽게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영이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행복한 시우 돌잔치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밤, 시우가 갑자기 40도가 넘는 고열과 함께 숨을 가쁘게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서영이 기겁하며 119에 신고하면서 동시에 성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우가 이상해요. 숨을 못 쉬어요. 응급실로 실려간 시우가 즉시 소아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밤새 각종 검사를 받은 후 다음 날 아침 담당 의사가 성준과 서영을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출생 시 발견된 심장 판막 이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심실 중격 결손과 폐동맥 판막 협착이 복합적으로 진행되어 지금은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의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정기 검진에서는 경미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아이가 돌을 전후에 활동량이 늘면서 심장에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복합심장 기형 수술은 국내에서 연간 수십 건밖에 시행되지 않고 시우군 나이에서의 성공률은 7,075% 정도입니다.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성준이 서영을 부축하며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문의를 찾아보겠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들겠습니다. 성공률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의사가 답했습니다. 미국 보스턴 아동병원의 닥터 제임스 첸이 이 분야 세계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분 손으로 하면 성공률이 92%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성준이 즉각 비서실에 연락해 닥터 제임스 첸의 연락처와 진료 가능 일정을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하루 만에 답변이 왔습니다. 닥터 첸은 전 세계에서 밀려드는 환자들로 인해 6개월 뒤에나 스케줄이 가능했습니다. 성준이 재촉했습니다. 6개월이면 너무 늦어. 돈을 더 내도 안 되냐? 답변은 대기 환자들도 모두 생사가 걸린 아이들이라 예외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영이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각종 기계에 연결된 작은 시우를 바라보며 밤새 그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성준이 처음으로 자책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줘서 조산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내 탓이야. 내가 서영이를 쫓아내지 않았으면 정상적으로 출산했을 텐데. 서영이 오히려 성준을 다독였습니다.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에요. 누구 탓을 해도 시우가 낫지 않아요. 방법을 찾아야죠. 소식을 들은 강모란이 충격으로 집에서 쓰러져 별도의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당부했습니다. 원래 심장이 약하신 어르신인데 급성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입니다. 당분간 충격적인 소식은 피해주세요. 성준이 어머니와 아들을 동시에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욱 지쳐갔습니다. 서진이 포기하지 않고 미국 실리콘밸리 시절의 모든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보스턴 지역 벤처 투자자들, 하버드 의대 출신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하며 닥터 첸에게 직접 연결될 방법을 찾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뚜렷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실형을 앞두고 재판을 기다리던 민지연이 마지막 복수를 감행했습니다. 보석 중인 상태에서 자신과 연결된 연예부 기자에게 악의적인 기사를 흘려보냈습니다. 성준그룹 회장 아들, 선천성 심장병으로 위독, 저주받은 혈통인가, 고아 출신 어머니의 유전적 결함? 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며 서영과 시우에 대한 2차 피해성 악성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성준이 분노했지만 법적 대응을 법무팀에 맡겼습니다. 지금은 민지연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시우만 살리면 된다. 독일 베를린 심장센터, 일본 국립순환기병센터, 영국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 병원 등 전 세계 최고의 소아심장센터에 동시다발적으로 긴급 진료를 요청했습니다. 모든 곳에서 최소 23개월 대기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시우의 상태가 날마다 악화되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한 달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심장이 버틸 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시한부 선고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서영이 처음으로 성준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며 오열했습니다. 왜 하필 우리 시우야?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성준이 그런 서영을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살린다. 약속해. 내 모든 걸 걸어서라도. 두 사람이 위기 앞에서 처음으로 서로에게 완전히 의지하며 진정한 부부로서 하나가 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서진이 마지막 희망으로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친구 마이클 리에게 연락했습니다. 마이클은 졸업 후 의대에 진학해 현재 보스턴 아동병원 심장외과 펠로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사정을 들은 마이클이 약속했습니다. 직접 닥터 첸에게 말씀드려 볼게. 보장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 볼게. 마이클이 서진에게서 받은 시우의 의료 기록과 함께 서영이 쓴 편지를 닥터 첸에게 전달했습니다. 편지에는 아들을 살리기 위한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과 함께 자신이 고아로 자라며 겪었던 외로움, 그리고 시우만큼은 그런 외로움을 겪지 않게
해주고 싶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닥터 첸이 그 편지를 읽고 자신도 어린 시절 가난한 중국 이민자 가정에서 자라며 어머니의 희생으로 의대에 갔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사흘 후 서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닥터 첸이 2주 후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 소아심장학회에 기조연설자로 참석 예정인데 학회 일정 전후로 시우를 직접 진료하고 수술까지 고려해 보겠다고 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직접 손으로 수술하시겠대요. 성준과 서영이 서로를 끌어안으며 마지막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보스턴 아동병원의 세계적 권위자 닥터 제임스 첸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성준이 직접 공항에 나가 영접했습니다. 준비해둔 호텔로 안내하려 했으나 닥터 첸이 말했습니다. 미스터 강, 저는 호텔보다 환자가 먼저입니다. 바로 병원으로 갑시다. 성준이 놀랐습니다. 두 사람이 곧장 시우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닥터 첸이 시우의 의료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직접 심장 초음파 검사까지 진행했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 닥터 첸이 설명했습니다. 수술 가능합니다. 복합 기형이지만 제가 지난 20년간 수백 건 해온 케이스와 유사합니다. 다만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 심장이 일반 아이들보다 작아서 난이도가 높습니다. 제 손으로 했을 때 성공률은 9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서영이 닥터 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닥터 첸이 서영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미세스 윤, 당신이 보낸 편지를 읽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미국에 이민 와서 저 하나 키우시느라 평생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됐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 전날 밤 서영이 중환자실 특별 면회를 허가받아 시우의 작은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시우, 씩씩하게 이겨내자. 엄마 아빠가 여기 있어. 수술 끝나면 같이 놀이동산 가자. 약속해. 시우가 마치 알아듣는 듯 엄마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같은 시간 성준이 병원 옥상에 홀로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제발 시우를 도와주세요. 저는 아버지처럼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바뀌겠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7시, 예상 8시간 이상의 대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성준과 서영이 손을 맞잡은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진과 미숙 그리고 퇴원 후 휠체어를 타고 온 강모란까지 모두 모여 긴 시간을 함께 견뎠습니다. 강모란이 불교 염주를 돌리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수술 4시간 차에 간호사가 나와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1차 심실 중격 결손 교정이 완료되었고 2차 폐동맥 판막 성형 단계로 넘어갑니다. 6시간 차에 다시 나와 전했습니다. 판막 성형도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현재 봉합 단계입니다.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긴장감은 계속되었습니다. 8시간 30분 만에 수술이 끝나고 닥터 첸이 수술복을 입은 채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수술 성공입니다. 시우가 정말 강한 아이입니다. 예상보다 출혈도 적었고 심장이 잘 버텨줬습니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겁니다. 그 순간 성준이 5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무릎이 꺾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서영이 그런 성준을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회복실에서 이틀을 보낸 후 시우가 눈을 떠서 엄마를 알아보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서영과 성준이 아이를 번갈아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시우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제 다 나았어. 강모란이 손자의 작은 손을 잡으며 조용히 눈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잘못했어. 이 할미가 죽을 죄를 졌어. 성준이 닥터첸에게 거액의 수술비 외에 보스턴 아동병원 소아심장센터 발전기금으로 50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추가로 한국의 저소득층 아동심장병 수술 지원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닥터첸이 미소 지으며 악수했습니다. 미스터 강, 시우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가장 큰 보답입니다. 그리고 이 기부금으로 시우 같은 아이들이 많이 도움받을 겁니다. 한편 민지연이 시우의 심장병을 비하하는 기사를 유포한 것이 보석 조건 위반으로 적발되어 보석이 취소되고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배임, 그리고 보석 조건 위반까지 포함해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민지연이 법정에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모든 게 내 욕심이었어. 시우의 퇴원날 성준이 병원 앞에 모인 기자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신 닥터첸과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성준그룹은 시우 같은 아이들을 돕기 위해 시우 재단을 설립하고 소아, 희귀질환 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뉴스가 재벌 회장의 진심 어린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긍정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우를 안고 성준과 서영이 성북동 집 현관을 들어섰습니다. 강모란이 직접 새벽부터 미역국을 끓여놓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시우 퇴원 축하한다. 앞으로 할머니가 잘해줄게. 그동안 못해준 거 다 해줄게. 서영이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서영이 처음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과 미숙도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 모인 건 25년 만이네. 아니, 이렇게 완전한 가족으로는 처음이지. 미숙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서영아, 네가 이렇게 행복한 거 보니까 나도 좋다. 성준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가 자주 있을 겁니다. 우리 가족으로서. 그날 밤 시우를 재운 후 성준이 서영에게 성북동 집 정원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다시 가족이 되어줘. 이번엔 제대로 할게. 남은 평생 너와 시우만 보고 살게. 준비해둔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서영이 긴 침묵 끝에 눈물을 흘리며 손을 내밀어 반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기회예요. 마지막이에요. 1년 후 화창한 봄날 성준과 서영이 제주도의 작은 성당에서 가족과 가까운 지인 50여 명만 초대한 조촐한 재혼식을 올렸습니다. 건강하게 자란 3살 시우가 작은 턱시도를 입고 아장아장 걸어와 링베어러로 반지를 전달했습니다. 작은 실수로 반지를 떨어뜨리자 모든 하객들이 웃음과 박수를 보냈습니다. 결혼식 축사에서 서진이 말했습니다. 처음에 이 남자를 솔직히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이 사람이 변하는 걸 봤습니다. 동생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시우를 목숨처럼 아끼는 걸 봤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동생인데 이제는 맡겨도 될 것 같습니다. 성준이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형님,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강모란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손자를 안고 웨딩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영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 욕심과 편견 때문에 이 가족이 깨질 뻔했다. 남은 생은 좋은 시어머니로 살겠다. 서영이 그런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어머니. 과거는 다 잊어요. 재혼식 후 3개월 뒤
서영의 에세이 두 번째 인생이 정식 출간되어 첫 주에 종합 베스트셀러 3위에 올랐습니다. 재벌가로 시집갔다가 누명을 쓰고 쫓겨난 후 다시 가족을 되찾기까지의 이야기가 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방송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2달 만에 10만 부가 판매되었습니다. 서영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가장 감사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으면 남편의 진심도 저 자신의 강인함도 몰랐을 거예요. 시우가 제게 다시 일어설 힘을 줬습니다. 이 인터뷰가 전국에 방영되며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성준그룹이 약속대로 시우 재단을 정식 출범시켰습니다. 소아 희귀질환 치료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 의료비 보조, 미숙아 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성준이 재단 이사장으로서 직접 하나 가족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매달 정기적으로 가졌습니다. 첫 해에만 200명 이상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서진이 한국에서 설립한 IT 스타트업 리유니온 테크를 성공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이 회사는 AI를 활용한 이산 가족 찾기 플랫폼을 개발하여 자신처럼 헤어진 가족을 찾는 사람들을 돕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해에 47쌍의 이산 가족을 제외시키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서진이 사업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내가 25년 걸려 찾은 동생,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게 해주고 싶다. 5년 후 초등학교에 입학한 시우가 학교 숙제로 받아온 우리 가족 일기장에 글을 썼습니다.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요. 아빠는 매일 저녁 동화책 읽어주고 주말마다 자전거 타러 가요. 아빠가 시우는 기적이야라고 했어요. 나도 아빠가 기적이에요. 성준이 이 글을 발견하고 그날 밤 시우를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빠도 시우가 제일 좋아. 세상에서 제일. 문 앞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서영의 눈가에 행복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같은 해 서영이 둘째 딸을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온 가족이 처음부터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강모란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산후조리 제대로 해줄게. 첫째 때 못 해준 거 다 해줄게. 직접 산후조리 음식을 연구했습니다. 시우가 매일 서영의 배에 귀를 대고 태명을 불렀습니다. 나 동생 생기면 형아 할 거야. 내가 지켜줄 거야. 둘째 강시은이 건강하게 태어난 날 분만실 앞에서 성준이 시우를 안고 말했습니다. 시우야, 이제 형아가 되는 거야. 시우가 대답했습니다. 여동생 예뻐요? 내가 잘 지켜줄게요. 강모란이 두 번째 손주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복이 가득하구나. 서진과 미숙도 병원에 달려와 함께 축하했습니다. 서영의 에세이 두 번째 인생의 성공 이후 서영이 책인세와 성준의 지원으로 작은 출판사를 설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출판사 이름도 두 번째 인생으로 정했습니다. 힘들었을 때 자신을 도와준 미숙을 공동대표로 초대했습니다. 언니가 없었으면 이 모든 게 없었어. 같이 하자. 미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수락했습니다. 그때 네가 우리 집 작은 방에서 만삭으로 김밥 썰던 게 엊그제 같은데. 출판사 두 번째 인생은 서영처럼 힘든 시간을 보낸 여성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는 것을 전문으로 했습니다. 미혼모, 이혼녀, 경력단절 여성 등 다양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발굴했습니다. 첫 해에만 8권의 에세이를 출간해 모두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시우가 매년 정기 심장 검진을 받았습니다. 닥터첸의 수술 덕분에 심장 기능이 완전히 정상화되어 또래 아이들과 똑같이 뛰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축구부에 가입해 활동했습니다. 서영과 성준이 매 경기마다 응원을 갔습니다. 성준이 경기 중 가장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시우야 파이팅! 어느 가을날 저녁 성준과 서영이 초등학생이 된 시우와 유모차에 탄 시은을 데리고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성준이 물었습니다. 그날 이혼 서류 앞에서 내 배를 보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해. 서영이 답했습니다. 그랬으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겠지. 시우도 시은이도 이 모든 게 그날 그 순간에서 시작된 거야. 당신이 그때 진실을 느꼈으니까. 노을이 물드는 한강을 배경으로 네 식구가 나란히 걸었습니다. 시우가 외쳤습니다. 아빠, 나 자전거 더 빨리 탈 수 있어. 앞서 페달을 밟아 달려갔습니다. 성준이 뒤따라 뛰어갔습니다. 천천히, 조심해. 유모차를 밀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서영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성준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날의 진실이 나를 바꿨다. 가족이 전부라는 것을 나는 너무 늦게 알았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 사랑하는 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언제라도. 성준과 서영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때로는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성준이 그날 이혼 서류 앞에서 서영의 배를 보지 못했다면, 민지연의 8년 복수가 성공했다면, 시우가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고, 진심은 언젠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은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25년 만에 재회한 남매, 오해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부부, 그리고 생명의 기적으로 태어난 아이들까지.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